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윤리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사상의 정립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사회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미래 사회 사상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회도 바람직한 방향,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번 주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 막 심각하게 외우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시켜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한 학자의 얘기가 매해 수능에 잘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공부를 하려고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과 선생님이 심화 강의를 통해서 그 학자의 이론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들 다 놓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얘기 시작할까요? 우리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이 지금 관건이에요. 그 왜 노약자석에 있는 그림이요. 임산부나 아니면 뭐 노약자들 혹은 몸을 다친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 주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지하철 같은 것을 탔을 때 이 자리는 별도로 제외를 해두고 나머지 공간만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방법인가, 정의로운 분배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존 롤스라는 학자인데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정의론이라는 관점에 의거해서 이러한 문제들이나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약자 석을 따로 비워두는 것, 장애인 주차 구역을 따로 비워두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사회적인 가치들을 나누는 방법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얘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오늘 여기로 가기 위한 서론을 깔아보자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려면 먼저 우리 한국 사회 사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다양한 것들 지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윤리교과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와 사상적인 문제를 분류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사회를 조화로운 관점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그 의식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문제.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듯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기주의적인 관점은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사실상 온통 물질적인 부에 집중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적인 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요소는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맞부딪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은 보통은 더 그래, 그게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는 피해를 감수하고 물질적으로 피해 보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많이 멀어졌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져 있고요. 세 번째 지적해 볼 문제는 사회 제도와 구조의 비도덕성.
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도덕적인 문제가 어떠한 개개인들의 비도덕성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제도나 혹은 구조 자체가 워낙에 문제가 많아서 개개인들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구조 자체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의가 들게 된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여러분들 니부어라는 학자 있죠. 개개인들의 도덕성은 오히려 뛰어난데 그 개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나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혹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라. 혹은 뭐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고쳐보자 하는 것으로는 사회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사회 제도 자체나 구조 자체에 어떤 비리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보는 거여서 이것보다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사회 제도나 구조 자체. 그래서 예를 들어 정경유착되어 있는 모습 혹은 뭐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타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돌아가는 자체가 뭐 제도 자체가 내가 도덕적으로 해서는 계속 피해만 본다라고 하면 이 개개인들에게만 호소해서는 도저히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3번 중요하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회사상적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해 보고자 해요. 사회적인 혹은 사상적인 갈등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은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문화들과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는 세대 차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경우가 우리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가치관의 갈등이 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한 사회의 경제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성장 우선론, 분배 우선론. 한 사회가 그 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해냈어요. 그런데 그 창출해낸 부를 더욱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즉 더욱 성장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창출해낸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 라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입장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소 중에서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배에 신경 써서 뭐 소외된 사람들, 뭐 노동자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관련시켜 볼게요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정책이나 입장과 직결돼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미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통일과 남북한 관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북한과의 사이 속에서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요. 그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북한을 좀 더 감싸 안아서 부드럽게 융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기도 하죠. 또 혹은 뭐 강대국들의 흐름에 우리가 너무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게 돼요. 또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통일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발생하죠. 통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통일을 한다면 뭐 어느 시점에 누가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가, 뭐 그 비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들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당연한 것일 수 있거든요. 민주사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공존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것 자체가 갈등적인 요소로 남아서 문제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방해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그래서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남과 북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한 사이에서 북한 문제 혹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남남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상적인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사회적인 사상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키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교재에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윤리사상의 정립 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틀을 잡아야 될 윤리사상의 면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기반으로 삼았던 전통 윤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루면서 서구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윤리. 한국의 전통윤리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에서 보여지는 우리들만의 전통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에서 영향받은, 혹은 뭐 서구가 아니어도 외래에서 유입된 사상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한국 전통 윤리에서 그 특징적인 면을 찾아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목되고 있는 점은 주로는 조화의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 수렴된다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특성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강조한다. 개개인들 간의 조화,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등등 조화를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체주의적인 의식이 많이 싹 틀 수 있었을 거고요. 이 공동체 속에서의 뭐 책임이나 뭐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이 많이 발달되어 왔어요. 꼭 어떠한 것들의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외래에서 유입된 그 윤리 사상에 의하면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가지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주체의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입장들이 기존의 한국 전통 윤리와는 또 다른 면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윤리에서 얘기하는 건 분절적이지가 않은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고 하니까 새로 들어온 요소들과 갈등을 일으킬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회적인 사상적 갈등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한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요 안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참 쉬워지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그런 견지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얘기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조화론적인 윤리 사상.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 번째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얘기에서도 한국의 전통 윤리에서 보면 어떠한 가치든지 인간을 무시하거나 인간을 외면하는 가치들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되 그것들 사이에서의 조화나 그 개인들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윤리 과목에서의 입장이에요. 법 과목에서 혹은 경제 과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안들 다양하겠죠. 하지만 우리 윤리 과목에서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깨끗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얘기로 갑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요,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면서도 그러한 개개인들이 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민주적 도덕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세요.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조화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조화되는 관점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텐데, 그 민주적 도덕 공동체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해요.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 자유로운 삶, 세 번째는 인간다운 삶.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겠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다운 복지, 잘 산다라고 하는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적인 도덕 공동체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열린 마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견지하면서 개방적인 자세로 조화를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도덕 공동체가 그냥 쉽게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뭘 고민해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각각 개개인들의 자신들이 책임을 바탕으로 자유를 실현시키는 거, 그러한 개개인들의 자유가 실현되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 책임과 자유와 평등의 문제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다원성을 유지시키면서도 국론을 통합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와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네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고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점인 것은 분명해요. 특히 우리 이 중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정의롭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을 찾아보는 거는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에 관해서. 자, 이 정의의 문제요. 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요, 모두 다가 이 사회는 정의롭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소수 민족인 사람도,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이런 것도 없이요, 모든 구성원 다 이 사회는 참 정의롭다라고 느껴야 돼. 그러면 이 정의롭다라고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배의 문제일 거예요. 분배. 한 사회에서 창출한 부가 굉장히 좋은, 적당한 방법으로 잘 분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 구성원들은 만족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정의롭다라고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배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만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분배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정의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요,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배할 대상, 뭘 잘 분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는 마르크스, 세 번째는 존 롤스, 세 학자를 들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회가 분배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명예, 그리고 금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요, 물질적인 요소들, 물질적인 부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롤스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 자체를 존 롤스는 분배 요소로 보았는데요.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이 학자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존 롤스가 무엇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 것인지 그의 정의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아가기 위한 서로의 합의의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존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론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는 개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될 수 있는 관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결합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건 평가고요. 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존 롤스의 정의론. 사회 구성원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부자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요,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이렇잖아요. 뭐, 태어나 보니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뭐, 삼촌은 누구였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럼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조건. 근데 그것이 선천적인 조건이야. 또, 그러한 조건 외에도 그가 갖고 태어나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재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모델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뛰어난 IQ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모델이 될 수 없는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IQ가 뛰어난 애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재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가지를 나눠 가졌을 때 서로 다 불만 없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자 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원초적 상황이에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의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롤스가 그의 저서에서 밝히기로는요, 이것은 사회 계약을 얘기하려는 상태에서 그 자연 상태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에서의 자연 상태와 같은 입장인데,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요, 순수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원초적 상황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은 무지의 배일까지 설명을 더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모르는 배일을 썼는가? 자신의 사회적인 조건, 능력, 재능, 하다못해 자신의 성, 종교 등등의 여러 요소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개인들이 주체가 돼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능력, 재능, 성, 종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나중에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 상황에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중에 좋은 위치가 돼서 사회적 부를 많이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조건을 몰라야 돼요. 서로의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신체적 조건이 굉장히 열등할 수도 있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우리 부모가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다. 등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은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모두 다 정의롭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분배 기준을 창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거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요소들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가상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롤스가 보는 인간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에서
사회 계약이나 자연 상태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도출하는 인간들은 이기적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면요,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거지, 만약에 모든 인간들이 이타적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치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두 가지는 롤스가 갖고 있는 정의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그러한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해하시고, 그러한 상태의 인간들이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의를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원칙에 도달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 정의의 원칙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요, 우선은 그 사회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그 권리에 있어서는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집회, 결사, 뭐 의사 표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그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권적인 자유에 관해서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1원칙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정의의 원칙에서 1번하고 2번 들어갈 텐데요. 1번하고 2번은 그야말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이 첫 번째로 꼭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그 논의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최소 수혜자예요. 사회가 창출한 가치를 최소로 받는 사람들, 최소 수혜자 혹은 사회적인 약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두 번째 원칙으로 하자. 그럼 어때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거나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오히려 차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등이 오히려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이 존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예를 들어요. 부모의 재산 능력, 교육 정도가 상당히 높은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자녀가 지능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교육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의 가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이런 걸 볼게요. 반대의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반대의 경우. 그래서 그 자녀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 절박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부자는요, 집이 몇 채, 차가 몇 채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세금을 너무 많이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의 절박성과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자식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혹은 오늘 저녁을 먹을 돈이 없어. 그게 부족한데 오늘 한 끼를 굶게 됐는데 그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의 절박성 중에 무엇이 더 크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고민의 절박성이 더 클까요? 이 사회적 약자가 갖고 있는 고민의 절박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그의 가치들은 사실 사회적인 협력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돼서 그 병원에서 부를 많이 창출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주는 사회의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공조 체제에 의해서 그가 부를 계속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출한 부에 대해서는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역시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등은 사회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 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부는 사회적인 협력 관계에 의해서 나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네가 그렇게 배려해준다라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등의 원칙이 성립 가능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은 평등하게 보장해 주지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차등의 원칙 두 번째가 적용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 그래서 평등과 차등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얘기가 있는 거 하니 이런 거에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기회, 균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순서를 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런 말들도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짓는 이러한 선천적인 요소들은요, 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의 복권 당첨과 같이 좋은 운을 타고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난 좋은 운에 의해서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부를 창출하게 된 것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해서 나눌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럼요, 이 롤스의 얘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선생님이 잠깐 짚어봐 드릴게요. 선생님의 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요, 존 롤스의 정의로운 얘기 했는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자의 입장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콕 하는 부분 절대로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기본 명제가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구성원이 10명인데요. 이 중에 9명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가기 위한 것이, 그렇게 해서 9명이 이익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명제를 듣고 어디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소외받은 한 명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려야 될
권리라던가 이익,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 한 명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그 한 명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존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이론대로 보자면 아까 말했던 최소 수혜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 한 명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나 권리 같은 것을 이 사회가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존 롤스의 문제들은 이런 공리주의자들과 대립되는 구도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분배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를 받는 그러한 분배의 문제, 혹은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선지에다 섞어요. 그래서 존 롤스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하나를 만들 때 섞어서 분배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오늘 풀어지지 않고요. 선생님 다음에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더 접근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고 나서요. 교재 문제로 복습하고 선생님과 심화 강의할 때 꼭 들어오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 펴시고요. 보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56쪽. 다음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 관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적 갈등과 불의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이기심의 극복을 위해서 자애심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나 혹은 인간의 지성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사회 불의가 제거될 것이라는 계몽주의자들의 믿음에 지지와 동의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번은 인간의 집단은 도덕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순수한 공평무사와 도덕을 집단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집단, 그들이 모인 집단 혹은 사회의 도덕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개인의 도덕보다 사회의 도덕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영향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 사회 집단적인 이기심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사회적인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강제력에 의한 것은 사회 제도적인 것,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것을 말하겠죠. 이 얘기를 보니까 가번에서는 인간의 무지를 극복시켜주면, 그래서 인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면, 지성으로 만들어지면,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에 의하면 인간들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나에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상 그들이 모인 집단, 사회 도덕은 현격하게 떨어져서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 도덕, 사회 도덕의 그 비도덕성을 얘기하는 니부어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음 지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죠. 가에 비해 나가 강조하는 내용. 가에서는 개개인들의 지성을 깨워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고요. 나에서는 사회 제도, 구조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집단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이다. 사회 집단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다. 그리고 니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수준이 낮다. 이것이 바로 나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양심과 덕목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얘기예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이라는 것에 호소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리을번 사회는 개인의 선택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그래서 개개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제도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주는 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조나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보다 나가 강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지성을 높이면 해결 가능하다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 사회의 도덕성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자, 볼게요. 소비자들은 스스로 부당한 거래 업체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양심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해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잦은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금 1, 2, 3, 4번을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개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의식이나 도덕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양심, 자진, 캠페인 다 그 맥락이거든요.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답은 5번. 전자상거래 업체 부당행위에 대해서 제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1, 2, 3, 4, 5번 선지 중에 얘랑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기도 해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프로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실질적인 사회 정의 원리를 제시한 20세기 철학계 거목 롤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롤스의 중요 주장. 정의의 제1원칙은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라. 제2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데, 그거는 어떤 조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게끔 하는 것이 제2의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에 해당되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럼 위에 밑줄 친 기억에 포함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존 롤스 문제 치고는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평등한 기본권적인 자유는 사상이나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들, 보통 선거에 대한 참여의 자유 등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꼭 누려야만 될 기본권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위의 사상가에 대해서 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 일반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하는가? 예라고 했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순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학생들은요, 여기에서 헷갈릴 친구 많은데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의 원칙이 첫 번째로 와야 돼요. 그것이 우선한 다음에 정의의 원리는 원칙의 입장에서 선택되는가에 의거해가지고 쭉쭉 가면서 차등의 원칙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차등의 원칙. 자, 그러면 1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전적으로 지지하는가? 어때요? 롤스는 이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최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2번. 자유주의 이론 속에 사회주의를 통합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듯 기본권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관점에 있다. yes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하게 보장하기를 주장하는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분배의 대상은 그런 삶의 기본적인 기회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었죠. 얘도 역시 yes라고 해줘야 되고요. 4번. 분배의 대상에 있어서 사회적인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가?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yes예요. 5번.
각 개인이 지닌 타고난 능력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사회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그렇게 형성된 것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고민하는 것이 그의 그 논의의 과정이었죠. 이것도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은 1번 항목밖에 없었죠.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존 롤스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 보시고 우선 기출문제 필수로 풀어보시고 다음에 선생님과 심화 강의에서 만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고요. 다음 심화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